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그 2022년도 이제 마지막 회차죠. 3회차 전기 산업기사, 이제 전력공학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21번인데, 21번.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좀 밑줄 쳐 주실래요? 21번 보시면.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그 동작하는 보호계전기의 약어인데요. 방향성을 띠게 되면 D를 붙여줘요. D.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DOC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는 이 다이렉셔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계전기에 이제 방향성을 부여한 건데, 주로 이런 이 계전기는 주로 환상선로나 보호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애초에 나머지들은 좀 단락과는 좀 관련이 없어요. 뭐냐면 ZR은 거리 계전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단락과는 볼 수는 없지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장점까지, 계전기 설치점으로부터 고장점까지의 어떤 이 고장을 전기적인 어떤 그 값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선로의 R이나 X 뭐 이런 값들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요 보시면 요것은 저주파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제 저주파니까 언더죠. 그래서 주파수가 일정 값이 이제 보다 내려갔을 때 동작하고요. OVR은 과전압 계전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향성을 띈 것은 바로 뭐냐면 이 D자가 들어가는 DOCR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전력공학에서 방향성을 띈다라고 하면 요 D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꼭 단락뿐만 아니라 지락도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띄면 항상 뭘 기억하자? D자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 자, 하셔야 돼요. 이제 1번은. 삼상 삼선식 수직 배치의 그 선로에서 오프셋을 주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셋이 되겠습니다. 오프셋. 오프셋은 뭐냐면 우리가 송전선로에 각 상의 암의 길이에 차를 두는 걸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해요. 잘 보면 우리가 송전선로에 이 암의 길이의 차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프셋은 뭐냐면 바로 요 길이의 차죠. 요 길이에 뭐가 된다? 차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애자를 현수해 갖고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가선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선에 이제 이 눈이 쌓여갖고 여기가 이제 얼어버리죠. 이제 착빙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도에서 2도씨가 되면 이 착빙된 눈이 일제히 다 탈락하면서요. 다시 위로 도약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을 주는 이유는 이 전선 도약 시 상하 혼촉 또는 단락을 방지하죠. 그래서 이 오프셋은 이제 전선 도약에 따른 상하 혼촉을 방지하거나 내지 이것을 단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역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볼까요? 자, 23번 보시면 부하가 PkW고요. 그때 역률이 코사인 세타 1인 것을 코사인 세타 2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인데, 요것은 역률 개선을 위한 이제 콘덴서 용량을 말하죠. 요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기 문제에서 웬간해서는 빠지지 않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식은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P에, 그쵸?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 코사인 세타 1에다가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에다가 바로 뭐가 된다? 사인 세타 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에 코사인 세타 1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 2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는요 계산이 아닌 공식을 물어봤는데 이때 여기에 맞는 공식은 요 1번에 있는 요 식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이때 이 식에서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P가 바로 뭘 나타내냐면 유효 전력으로서 킬로와트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 접지봉으로요. 접지봉으로 탑각 접지 저항값을 희망하는 접지 저항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이제 것이 뭐냐 이건데요. 요 놈은 이제 지금 문제를 잠깐 일단 보면 일단 가공지선은 접지 저항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쵸? 요것은 뇌를 이제 우리가 이 차폐하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요 놈이죠. 매설지선. 크로스 본드선은 우리가 이제 시스 전압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폐선은 이제 유도장애 경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설지선이라고 하죠. 매설지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설지선은 뭐냐면, 우리가 철탑의 탑각 저항. 이것을 다른 말로 접지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철탑의 탑각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 뭘 방지한다? 역섬락을 방지하죠. 그래서 매설지선은 주된 역할이 뭐가 되냐면 바로 뭐냐면 역섬락 방지용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역섬락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뭐예요? 지금 철탑의 탑각 저항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역섬락을 방지하니까 철탑의 탑각 저항 또는 접지 저항이 뭐예요? 큰 경우에 우리가 역섬락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역시 해주셔야죠. 25번 되겠습니다. 25번. 보시면 중거리 송전선로나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냐면 이 페란티 현상이 되는데요. 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로의 충전 전류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로 뭐예요? C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의 C 소자에 의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선로의 충전 전류가 이제 커지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이 수전단 전압이라는 이 수전단 전압 이 R이 누구보다 커진다? 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기이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도를 그려보면 원래 여기가 이제 수전단 전압이 되면요, 우리가 L부하가 걸리면 전류가 이렇게 느려져요. 그쵸? 근데 이제 C부하가 걸리면 전류가 이렇게 앞섭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그냥 충전 전류 IC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IC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ICX가 되고
요 놈이 ICZ라고 봤을 때 요렇게 또 이어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ES가 되죠. 문제는 뭐냐면 자, 요 놈이 ES란 얘기예요. 근데 이 ES가 지금 ER보다 작아졌단 말이에요. ER은 길이는 여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페란티 현상의 원인이죠. 바로 뭐예요? 선로의 누구 때문이다? 요 C 때문이라고, 정전 용량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6번인데요. 되게 독특하게 어떤 초점을 주질 않았고요. 그냥 좀 다방면으로 그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직류송전은 무효전력을 보낼 수 없죠. 무효분 자체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주파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선로의 정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 같습니다. 우리가 선로의 정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는 같은데 누구보다는 작다? 영상분보다는 작았다. 이런 표현을 뒀을 거예요. 3번 개통의 통신선을 개통을 연계하면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감소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개통을 연계하면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 뭐가 된다? PN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통을 연계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작아져요. 이렇게 되면 단락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저자분께서 이제 단락 전류라고 하셨죠. 단락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단락 용량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통신선의 전자 유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개통을 연계하면 이 얘기는 기억해 주세요. 개통을 연계 시에 우리가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락 용량이 증가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단락 전류를 이제 말하는 게 맞죠. 네, 어쨌든 같이 이렇게 기억하자.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요 놈은 이제 3번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4번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보시면은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요건 좀 식을 써야 되니까 지워볼게요.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에 어떻게 한다? 병렬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때 델타 결선을 한 방식과 Y 결선을 했을 때 이제 콘덴서 정전 용량에 C를 비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Y 결선하든 델타 결선하든 이들은 항상 3배나 또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제가 비교는 해드릴 거지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요 말씀이라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이죠. 27번. 이제 우리가 콘덴서를 Y 결선을 하든 델타 결선하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이죠. 요것은 3오메가 CE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콘덴서를 델타 결선한다면 요 식이 똑같이 3오메가 CE 제곱이 되지만 이때 콘덴서를 Y 결선했을 때와 델타 결선했을 때의 비교는요. 여기서 표현한 전압은 상전압이죠. 선간전압의 비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 Q 델타는 바로 뭐가 되냐면 3오메가 CV 제곱으로 표현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제 델타 결선이라는 건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 어때요? 같은 방식이죠. 반면 QY라고 한번 해볼게요. QY도 상전압으로 표현해보면 3오메가 CE 제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간전압으로 표현해보면 QY는 3오메가 C에다가 V를 루트 3으로 나누어서 제곱 처리해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놈 같은 경우에는 3오메가 C에다가 3의 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뭐예요? 오메가 CV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좀 지워보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QY는 선간으로 표현하면 오메가 CV 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문제 조건에서는 이 C에 대한 비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QY분의 Q 델타의 표현을 두는데, 이때 우리는 이 콘덴서 용량이 아닌 C의 비교를 뒀으니까 먼저 C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C는 뭐가 되냐면 요놈 C죠. 저는 C 델타라고 할게요. 이거 C 델타는 뭐예요? 3오메가 V 제곱에 뭐가 된다? Q 델타인데, 자, 여기서 Q 델타나 QY는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C에 대한 비교를 물어본 거니까. 자, 그다음에 QY는 이제 CY죠. 요놈은 오메가 V 제곱에 Q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CY분의 C 델타의 경우는, 그쵸? 자,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오메가 V 제곱에 뭐가 된다? Q가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3오메가 V 제곱에 뭐가 된다? Q가 되죠. 요게 분모 분자이므로 정리해보면 CY분의 C 델타의 경우는 3오메가 V 제곱에 Q가 되고요. 오메가 V 제곱에 Q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바로 뭐가 된다? 이들 관계는 CY분의 C 델타라는 값은 뭐예요? 3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넘기면 C 델타는 3분의 1에 뭐가 된다? CY가 되니, 그래서 이제 저자분의 이제 그 답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저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델타 결선 방식이 Y 결선 방식의 3분의 1이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식을 세웠냐면, 이제 델타 결선 방식을 기준으로 답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운 거죠. 네. 근데 이제 2번, 4번은 애초에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Y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Y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3배가 돼야지.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7번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콘덴서 용량의 이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비교는 실기 문제에서도 잘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좀 저처럼 식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대요. 자, 요것은 이제 차단기밖에 없죠. 네. 28번 보시면, 네, 차단기인데, 차단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시에는 고장전류 또는 사고전류를 차단할 수 있죠. 네, 저는 사고전류라고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이제 2번입니다. 그쵸? 여기서 달로기는요, 달로기는 애초에 고장 능력 자체가 없고요, 부하전류 개폐 능력도 없죠. 이 무부하전류만 개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번 이제 선로 개폐기인데 이것도 LS예요. 이것도 무부하전류만 개폐할 수 있고요. 전력 퓨즈는 애초에 뭐예요? 부하 개폐를 할 수가 없어요. 퓨즈는 고장 능력만 있지 개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하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 퓨즈를 뺄 수 없단 말이에요. 퓨즈를 잡는 위아래 접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된다는 거 잡아주셔야죠.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인데요. 이것도 좀 잠깐 여기 좀 지워볼게요. 29번. 네. 보시면 29번은 피레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1번 보시면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그 피레기 동작 중 단자에 남는 파고값이다. 맞는 얘기고요. 2번 보시면 직렬갭인데 우리 직렬갭은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직렬갭,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방전이 끝나면 역시 이어서 뭘 한다? 속류를 차단하죠. 맞는 얘기예요. 3번 피레기 이제 이 전격 전압이란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값을 말한다. 맞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시료값인데 절연협조에 4번이 틀렸어요. 절연협조에서 그 단계가 가장 작은 거,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이제 피레기 제한전압이죠. 4번이 틀렸어요. 송전계통의, 즉 절연협조의 그 레벨이 가장 뭐예요? 절연 레벨이 가장 낮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이제 절연협조는 계통을 구성하는 뭐 이제 기기나 기구 애자 등이 피레기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적당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연의 설계를 합리적 경례적으로 해주는데 어쨌든 이 절연 레벨이 가장 뭐가 된다? 낮다. 그래서 높다가 아니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29번도 잡아야죠. 보면 송전선에 우리가 댐퍼를 달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송전선로에 이 전선에 댐퍼를 달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전선에 뭘 방지한다? 진동을 방지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자유도 감소랑은 전혀 관련도 없고 코로나 방지 애초에 관련이 없죠. 뭐 현수해자의 경사 방지 의미 없고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코로나 개시전압입니다. 네, 코로나 개시전압. 네, E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코로나 개시전압은 24.3에다가 M0에 M 안에 그 다음에 델타에 지름 뒤에다가 로그 10의 R분지 D가 되죠. 그래서 이때 M0는 전선의 개수고요. 무슨 이제 이 전선이 뭐 이제 이 연선이냐, 원래 이제 이 식 자체가 단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거친 연선, 단선이냐, 뭐 연선이냐, 뭐 다 정해져 있고요. M1은 날씨 개수예요. 이것은 맑은 날을 기준했는데 뭐 흐린 날이냐, 우천이냐. 그 다음에 델타는 바로 뭐가 된다? 상대 공기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3 플러스 T에다가 0.386의 B로서 표현한다. 이때 T는 기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는 기압을 말하죠. 미리미리 HG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은 도체의 반지름이죠. 전선의 반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D는 등가 선간 거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나 제한적이에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물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지만 이 로그 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선의 직경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전선의 바깥지름을 크게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물론 거기 보면 1번 보시면 선간거리를 증가하는 것도 이제 대책이지만 우리가 선간거리를 증가하면 경제적인 측면이 너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방법이죠. 네. 그래서 거기 뭐 이제 마지막 4번씩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임계전압식에서 D를 증가시켜도 증가되나 선간거리를 증가시키면 철탑이 보강대함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번 봐주세요. 32번은 여러분들 이제 세모 칠게요, 제가.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31번은 4번이죠. 예. 32번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해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을 써야 되고. 자, 32번 보시면 32번 보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500메가와트고요. 이 하루에 발전소가 15시간은 전격이에요. 15시간은 전격. 다 운전한다 이거고 9시간은 전격의 50%로 운전한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전단의 이 열 효율은
전격에서는 40%고요. 요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위에 50%의 출력, 즉 50%의 출력으로서는 37.5라 하였을 때 하루 동안의 그 열 소비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우리가 화력 발전에 열 효율인데요. 자, 열 효율 리타는 MH에 860에 뭐가 된다? 이렇게 PT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걸 W라고 하셔도 돼요. 전력량으로. 그래서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때 M은 뭐냐면 연료량이에요. 요 본단위는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자, 일단 세모. 그 다음에 H는 이 연료에 대한 발열량 되겠습니다. 무슨 양? 발열량. 이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P죠. 이놈이 이제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T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요놈이 이제 단위가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해요. 요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열 소비량이죠. 열 소비량은 이 둘을 곱한 거예요. 네,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MH는 860의 PT에다가 효율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시작할 때 이제 효율을 나눠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럼 문제에서 또 봐야 돼요. 뭐냐면, 15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15시간은 전격 출력이에요. 미리 좀 써놓으면 좀 덜 헷갈리죠? 출력으로서 이때 열 효율은 40%. 이때 보면 이제 전격 출력에서는 열 효율이 40%죠. 그 다음에 9시간은 50%. 전격의 50%니까 2분의 1 부하다 이런 얘기죠. 이때 열 효율은 얼마가 된다? 50% 출력에 대해서 열 효율은 37.5래매요. 그래서 요 놈은 열 효율이 37.5%래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5시간에 대해서 열 효율이 0.4죠. 0.4. 그 다음에 860인데, 여러분들 뒤에 해설을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한번 같이 보면, 860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P, 요 놈은 전력인데, 지금 문제에서 단위가 이제 500메가와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500 곱하기 뭐가 된다? 10의 3승 잡아주면 되죠. 그쵸? 5천 잡았네. 자, 500 곱하기 뭐가 된다? 10의 3승이죠. 그쵸? 그 다음에 몇 시간이에요? 15시간이 되므로 거기 보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9시간은 전격의 50%니까 이때 열 효율은 0.375죠. 그쵸? 그 다음에 860에다가 500에 이제 요 부하의 2분의 1이니까 500 곱하기 10에 3승 한 다음에 0.5. 그쵸? 또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뭘 곱하면 된다? 9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시간은 몇 시간이었어요? 9시간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여기를 2분의 1을 곱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0.5를 곱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1,285 곱하기 10의 6승 킬로칼로리다. 21,000 뭐가 된다? 285 곱하기 10의 6승의 킬로칼로리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조금 시간까지 고려해서 각각의 열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좀 추천드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예.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저자분께서는 발전 전력량을 요렇게 따로 요거를 그냥 W로 표현했지만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문제가 실기 문제로 잘 출제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죠. 4번. 그렇죠? 3번은 이제 10의 3승이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3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그 손실 계수 H와 부하율과의 관계인데, 좀 지워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손실 계수죠. H가 되는데, 이 손실 계수라는 건 원래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최대 전력 손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평균 전력 손실인데, 손실에 비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백분율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손실 계수는 부하율과 이런 관계를 갖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항상 거기 보면 이제 부하율의 값은,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부하율은 이제 이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부하율의 값은 항상 1과 같을 수 있지만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요 놈 사이에 바로 뭐가 있냐면 손실 계수가 있어요. 손실 계수도 뭐냐면 부하율과 같거나 부하율보다 작다. 하지만 이 손실 계수라는 것은 항상 부하율의 제곱을 한 것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부하율의 제곱을 한 값은 항상 요런 0과도 요런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요렇게 1번으로 볼 수 있죠. 1번. F와 F제곱 사이에 H가 있다고 기억하셔요. F와 F제곱 사이에 H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잡아주셔야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부하 측의 밸런스를, 이제 보통 이제 밸런서라고 하는데, 부하 측의 밸런스를 필요로 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전기 방식 중 밸런서라고, 이제 이 밸런서가 필요한 것은, 방식은 이제 단상 3선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에요. 4번. 요 단상 3선식은 자, 요렇게 외선이 있고요. 외선과 내선 사이에 중성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외선과 내선 사이에 이렇게 중성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선과 이제 중성선 사이에서 전압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외선과 외선 사이에도 전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거기 보시면 그 상시 부하가 불평형이 되면 이제 이 전압이 불평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중성선과 외선 사이에, 전압선 사이에, 외선은 전압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를 걸었는데, 여기에 즉 A와 N 간에 벌린 부하의 크기와 B와 N 간에 걸린 부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전압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밸런서를 설치해줘요. 이 단상 3선식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불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A와 N 간에 걸린 부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전력을 소비하는 기기가 큰 부하 걸려 있고, 여기에는 전력을 소비하는 기기가 이제 그 값이 작은 게 걸려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부하 불평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쪽 콘센트에만 너무 많이 연결된 거죠. 이랬을 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밸런서를 설치해 주는 거죠. 또는 뭐 밸런스라고 하는데, 보통 밸런서라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럼 35번. 어쨌든 꼭 봐주셔야 된다. 35번.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예, 보겠습니다. 단상 2선식의 배전선로가 선로의 임피던스가 이제 2플러스 J5ohm이었고요. 이제 이 무유도성의 이제 부하 전류가 10A가 있었대요. 이때 역률은 물어본 거예요. 다만
송전단 전압의 크기는 100V고 이때 위상각은 제로라고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 수전단의 이제 이 저항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수전단에 흐르는 전류는요. 보면 수전단 전압을 뭘로 나누냐면 임피던스로 나누는데 지금 부하가 뭐예요? 무유도성이라고 돼 있죠. 무유도성 부하 전류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는 이 저항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수전단 전압은 100V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구해야죠. 자, R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VR을 IR로 이렇게 나눠줌으로 VR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이제 이 수전단 전압이죠. 이게 100이고요. I가 얼마예요? 10이기 때문에 저항은 몇 옴이 된다? 10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여기서 이 회로의 역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Z분의 뭐가 된다?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선로의 저항이 뭐예요? 이 이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의 저항이 얼마예요? 지금 뭐가 된다? 10으로 계산했으니까 요거에 제곱한 다음에 리액턴스의 크기는 얼마예요? 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항이니까 12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요게 13분의 12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전력 문제로는 조금 그쵸? 아무튼 요것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흔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치고 싶네요. 자, 이제 36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까요? 이제 수차발전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뭐가 된다? 목적이 되겠죠. 우리 수차발전기에 바로 뭐냐면 제동권선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 기기 시간에서 보면 제동권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제동권선은 바로 이제 발전기에 난조를 방지하는 역할이죠. 댐핑 와이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두는데 이 제동권선은 바로 난조 방지에 바로 이제 이 역할을 하죠. 발전기에 난조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죠. 이 발전기에 이제 난조라는 건요. 발전기가 동기 속도 전후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왕복 진동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탈조로 이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난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발전기에 여기서 이제 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도의 증진을 위해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37번 볼게요. 37번. 자, 송배전선로의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은 것은요. 이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가 아닌 것인데 뇌죠, 뇌.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이건 뇌만 기억하시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상전압은 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가 있죠. 네. 이 외부는 사실상 뇌입니다, 뇌. 네. 그래서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개폐나 또는 이제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나 뭐 잔류 전압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2번에 보면 이제 내부 이상 전압은 주로 개폐에 따른 그렇죠? 따른 이제 이상 전압이고요. 또는 사고 시의 과도 이상 전압. 요거 이제 뭐 일선 지락 고장에 따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작과 고장 시의 뭐 지속성 이제 뭐 이상 전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고장점에서 전원축을 본 개통의 임피던스를 Z, 고장점의 상전압을 우리가 이제 I라고 했을 때 삼상 단락전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락전류 IS는요, 상전압을 뭐로 나눈다? 임피던스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상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요 놈이랑 이제 하나씩이 더 있죠.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 되겠습니다. 역시 삼상 단락전류죠. 네. 자, 그 다음에 39번. 요것도 잘 나오죠. 보면. 불평형 부하에서의 역률이죠. 자, 역률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력으로 표현하면, 이제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에 뭐가 된다?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형 부하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이 역률을 갖는 부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피상전력을 구할 때는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더해서, 예를 들어서 P1이라는 부하와 P2라는 부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더해서 제곱을 씌운 다음에 여기에 뭐 씌워야 돼요? 루트 씌워야죠. 그 다음에 요 피상전력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 표현을 한 것은 요 표현만 찾아주시면 돼요. 각상의 피상전력의 벡터의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전력, 그러므로 몇 번? 이제 4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풀이 잠깐 보면 각각의 이제 피상전력은 위상이 서로 다르므로 벡터 합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다음 마지막 40번이 되겠죠. 오래된 문제인데 기출문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빈의 임계속도죠. 터빈의 임계속도, 제한, 이제 흔히 말하는 정상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제한 속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임계속도라는 건 이제 보면 이 정상 상태에서, 즉 이 저자분께서는 안정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하는데, 요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전자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위험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버리지는 마시고요. 임계 속도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요거는 일치하는, 요거만 기억할 것 같아요. 좀 버리기엔 좀 아까운 문제죠. 네, 뭐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2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빨리 한번 살펴보면 좀 난해한 문제만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제 난해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32번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아무튼 가장 가까운 시점에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